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수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일입니다. 고은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한 개 기업의 징후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회계 감리를 벌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동전주에 투자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죠. 이 동전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출근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저 출근길이 평소보다는 2배가량 더 걸렸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전하게 또 출근한 거 보면서 어쨌든 궂은 날씨 속에서도 네. 도착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시청자님들도 증시 환경 녹록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어쨌든 간 좀 느리더라도 수익을 맛볼 수 있지 네. 않을까 더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저는 뭐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긴 하는데 네. 오늘 같은 이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은 지하로 다니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늘 이제 오게 되죠. 결국 이렇게 지하철 같은 자연재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지하철 같은 그런 종목들 잘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켓나우 1부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닝체크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사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제 인텔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확정을 했습니다. 당초보다는 조금 한 6억 달러 가까이 줄어든 79억 달러 정도로 확정을 좀 했고요. 앞서 이제 TSMC 확정이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제 삼성하고 이제 SK하이닉스 두 회사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쪽에서 좀 얘기가 이렇게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 측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손을 보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러먼드 현재 바이든 정부의 상무장관은 트럼프 취임 전에 최대한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또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선인 측에서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우리가 좀 정권을 인수하기 전에 서둘러서 지급하고 있다라면서 불쾌감을 표시할 정도이긴 한데요. 결국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먼드 현 장관의 얘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TSMC, 인텔 받았고 결국 이제 남은 삼성전자 24억 달러, SK하이닉스 4억 5천만 달러. 이 역시 빠르면 연내 지급이 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당장 이를테면 이제 2024년도 보조금은 받을 수는 있을 텐데 트럼프 당선인 측이 집권한 이후인 내년 2025년부터는 과연 이 보조금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고 서둘러 지급을 하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곱지 않게 보고 있다 할 경우에는 이 보조금 문제가 뭔가 협상 차원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쪽보다는 또 부정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좀 더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들 또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반영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오늘 모닝 체크는 엔비디아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좀 두 가지 얘기가 좀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연속 엔비디아가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반등을 좀 했습니다만 매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과도하다. 그다음에 영원한 정상은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 하나가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제 중요한 이제 협력사 중에 하나죠. 여기에 이제 회계 리스크 이 부분까지 좀 그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월가의 15개 투자은행들은 증권사들은 이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일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185달러까지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85달러까지 좀 끌어올린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에서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는 어제도 0.7%가 오르는 등 꾸준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면은 반등을 하지만 좀 더 이런 식의 얘기들, 뭐 매도론이니 뭔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떨어지려면 또 바로 큰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엔비디아와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오늘 뭐 엔비디아가 소폭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전자 오늘 사장단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통 12월에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있었고요. 올해 작년부터 이제 11월로 당겨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평소와 좀 다른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삼성전자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은 해이기 때문에
뭔가 사장단 인사에서 그런 것들이 표면화되지 않겠냐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너인 이재용 회장이 직접 자기 입으로 삼성이 위기다 이런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 당연히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주자가 바로 오늘 예정이 돼 있는 오늘로 나올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될 거로 보이고요. 사장단 인사는 일단은 그 반도체 부문에 그 부문 사장들이 대부분 바뀔 것이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좀 되고 있어서 어떤 인물들이 될지 특히 이제 중요한 게 HBM 쪽인 메모리 쪽하고 파운드리 쪽 이쪽 두 부문의 사장이 누가 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직 개편 문제를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서 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조언을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이재용 회장이 과거와 같은 그런 뭐 미전실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그룹의 컨트롤 타워를 이번에 부활을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해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사장단 인사라든가 이 조직 개편 내용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봐서 정말 삼성이 위기 시기에 돌파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유추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시장을 위축시킬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랠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다우지수는 0.2% 오름폭을 키운 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나스닥과 S&P 500도 0.6%, 0.5%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이 빅테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고요. 다만 화웨이 쪽에서 자체적인 OS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측에는 약간의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장에서는 1% 가까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전기차와 관련된 불안감과 리스크 때문에 이날장에서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에게는 추가적으로 10% 관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간밤 유럽 쪽 그리고 다른 아시아권 시장에서는 상당한 변동성과 충격으로 적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빅스 지수뿐만 아니라 공포와 탐욕 지수 또한 현재 큰 변동성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게는 타격을 줬지만 미국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평온한 하루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날장에서 FOMC의 의사록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간략히 추려보자면 금리 인하 필요하긴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점진적인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최근 연준 주요 의원들의 발언에 굉장히 부합하는 의사록의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은 크게 실망하지 않고 지수단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오히려 상승으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전쟁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간밤 WTI는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 금값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산업단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전쟁 쪽이 될 텐데요. 먼저 반도체 쪽부터 확인을 해보시면 이 정부 효율부 측에서 바이든 정부의 막판 보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간밤 또 전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감사관이 앞으로도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일단 간밤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에 78억 달러의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아직까지 그 보조금을 받지 못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울상을 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지 그 미래가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해당 코멘트가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는 투심 약화로 적용이 될지도 꼭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 어제 유럽 증시에서 좀 큰 폭의 변동성이 나왔었죠. 캘리포니아에서 단독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겠다라는 주식사의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 테슬라는 배제하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본격적으로 출범되면은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전기차의 주요 요충지로 불리는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본인들은 계속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테슬라가 빠지게 되면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테슬라 향 기업들이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타격을 같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 해당 이슈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바이든 정부는 리비안 쪽에 9조 원이 넘는 대출 지원금 승인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 1월에 트럼프 정권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교체 그 이후까지 실제 집행이 되는지는 끝까지 이슈 팔로우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트럼프 관세 이슈로 인해서 유럽 쪽 긍정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BMW부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이날 완성차 관련된 시가총액이 무려 15조 원 가까이 증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약간은 리스크 측면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장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해당 부분도 같이 점검해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전쟁 쪽 보셔야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레바논 쪽의 휴전 발표가 본격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60일 동안 일단 임시 휴전인데 교전 13개월 만에 나온 이슈인 만큼 어제장에서도 방산 관련주들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방산 쪽보다는 재건 쪽으로 정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일지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같이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미국의 PC 그리고 GDP 발표가 됩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서 국내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출 잭팟을 터뜨리며 고공행진을 하던 화장품주가 피크아웃 우려에 이달 들어 고전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낮아진 만큼 저가 매수를 노릴만하다는 조언도 나오는데요.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은 처음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등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화장품주 조정이 매수의 기회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이슈레더로 오늘 순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용원 SK증권 이천지점 우리 차장님 갑자기 눈에 보이시니까 좀 헷갈리네. 그다음에 우리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소 차장님 잘할게요. 네, 자 화장품 얘기 오늘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 상반기에는 참 히트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 가면서 확 꺾여가지고 지금 사실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주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좀 다시 좀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야? 아니면 이제 그냥 관심을 끊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거 가져오셨길래 저도 포인트를 뭘 두고 가셔오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보면 항상 이슈가 되는 업종을 좀 가져오기 마련인데 네. 화장품주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는 업종의 섹터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장품주에 대해서 오늘 픽을 한 이유는 좀 과도한 하락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좀 역발상 전략으로 좀 매수 기회로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전략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할 타이밍이 된 거로 본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뭡니까? 최근 일단은 하락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것이 일단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네.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다음 피크아웃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실적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이제는 피크아웃이 접어들면서 실적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주가는 실적에 선행하고 경제 지표에 선행하는 특성을 좀 갖고는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한 하락은 좀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예.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할
섹터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미에 대한 추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특히나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된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화장품계의 시장은 고령 인구를 중심으로 한 고가 화장품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알파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알파 세대를 예. 통해서 저가 화장품 시장으로 나눠지면서 특히나 최근 알파 시대에 대한 저가 화장품의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다이소가 하나 생겨가지고 네.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요. 다이소가 요새는 화장품 섹터가 따로 있습니다. 아, 기사도 가끔 나요. 네, 뭐가 그렇습니다. 시쳐서 뭐 실질적으로 품절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그래서 예. 왜냐하면 이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을 알파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파 세대들이 화장품을 다이소에서 사고 그다음에 아. 올리브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비싼 걸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아, 상당히 예. 그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시장이나 중국 동남아 시장이 모두 이런 알파 세대를 타겟으로 한 저가형 화장품의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남성 화장품, 유아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의 이 파이가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아시아 시장의 화장품 시장이 1,84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동남아에서 K-뷰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음으로써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물며 최근 중동에서는 K-뷰티의 짝퉁이 모조 제품들이 판매가 돼서 우리나라 최근 특허청에서 그 리스트업을 공개를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성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짝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동남아 가서도 봤는데 네. 한글로 되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한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과거와는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이슈에 맞춰서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이 화장품 시장 자체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점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예, 예. 오히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화장을 안 하던 이제 분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장을 하는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그게 비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쨌든 화장품 시장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대목인데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을 대표하는 종목군들 한 5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최근 추세, 그러니까 이달 들어서 추세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화장품 ODM 관련 기업이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엔 전에 0.67%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12%가량의 하락분이 나왔고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이달 들어서만 보게 된다면 20에서 30%가량의 주가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직전 거래일에는 좀 다소 엇갈린 모습,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좀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화장품을 대표하는 대형주이죠. 0.9%가량 상승했습니다만 한 달간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6%가량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입장령 시대를 맞이해서 그 관세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자체가 미국에서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봤었는데 이에 좀 뒤처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한번 잡았고요. 이와 함께 중국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 트럼프 정권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면 중국의 압박이 더 심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자체도 중국 시장의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그리고 올해 하반기 들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조정을 좀 긴 시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주가의 상승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큰 회사들도 있고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인디 브랜드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앞서 사례로 들으셨던 이런 CMO 종목, CD 종목들도 좀 ODM 종목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좁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차장님은 어떤 쪽 좀 보고 계세요? 저는 ODM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졌다라면 지금은 이제 현지 브랜드를 우리가 생산을 해줌으로써 매출을 만들어내는 ODM 쪽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라든가 뭐 중국의 소비자들을 겨냥할 때 훨씬 더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ODM 쪽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그 외에 또 사실 유통 관련한 뭐 실리콘투나 뭐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좀 코스맥스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죠. ODM의. 네, 맞습니다. 예. ODM의 대표적인 말씀드린 종목이라고 하실 수 있겠고요. 일단은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뭐 3분기 영업이익이 43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ODM 쪽을 하다 보니까 뭐 중국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뭐 판매 네.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에서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전략 또는 뭐 우리나라 기업을 생선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시장의 매출에 많이 의존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죠. 북미 시장이 상당히 많이 실적을 까먹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북미 시장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이 조금 주춤해지는 상황 속에서 동남아 시장 쪽에 대한 진출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좀 변동이 컸다라고 한다라면 이제는 전반적으로 좀 플랫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포트폴리오가 이제 좀 더 맞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네, 구축이 되고 맞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실적주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최근 말레이시아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진출을 좀 가속화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베트남 같은 인구 밀도가 높고 예, 젊은 예. 나라들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저가형 화장품들이 생각보다 마진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에서 생산하는 동남아 시장의 화장품들의 평균 마진율이 1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완성품을 만들어낸 브랜드 기업들의 화장품 주가와 코스맥스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는 상당히 좀 조정은 받긴 했으나 어느 정도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중국 소비가 상당히 위축이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중국의 특성상은 뭐 중국 정부의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급격하게 살아나는 경향들이 있다라면 현재 지금 북미 시장 잘 나가고 있고 동남아 시장 진출한 상황에서 중국 소비 회복되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린다라면 뭐 조정을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최근 이 상반기에 좋았던 상승폭을 좀 반납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 여전히 좀 추세에는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추세 하단에서의 좀 지지대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하단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접근 가능한 자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실적 좋은 상황에서의 매력적인 주가의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던 것도 전년 대비해서는 좋은데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맞습니다. 수출이라든가 이게 네. 둔화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는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전 분기 비해서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것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죠. 좀 판단을 해서 뭐 그런 네.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동남아에서도 이제 많은 그런 우리 화장품들이 좀 판매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좀 되겠고, 자 우리 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아직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코스맥스 외에는 다른 기업들이 다 아직까지는 주가 회복세가 좀 더디게 나타나는 편이라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코스맥스는 그나마 좀 난데. 네네. 그래서 중소형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좀 배당 매력도가 높은 에이블 CNC 가지고 왔는데요. 예, 에이블 CNC 잠깐 화면 우리 피디님이 띄워주실 텐데 기업 분석 잠깐 보시면요. 주주 현황의 최대 주주가 리프앤바인이라는 특수 목적 회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업 이제 뒤에는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서 에이블 CNC를 인수를 이제 했었던 것은 2017년도였습니다. 네. 이때 이제 지분 25% 정도를 약 한 1,800억 원에 인수한 뒤에 공개 매수 및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총 4천억 가량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분율이 한 60%
2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거치면서 ABCC가 한때는 또 적자 전환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 쪽에서도 원래 이제 매각을 진행을 하던 와중에 화장품 업황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미국 수출 모멘텀을 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ABCC도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운용 이제 효율화 전략으로 점포도 이제 줄인다든지 브랜드를 또 재정립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체질 개선 작업을 본격화했고요. 네. 뭐 지금 이제 매각을 안 한다라는 건 아니고 또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다시 매각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제가 바꿔야겠다 이거겠죠. 네, 뭐.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외형 성장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주가 역시도 당연히 계속해서 좀 높여 나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배당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미 투입한 자금이 많기 때문에 사모펀드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고배당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업 분석 위에 올려보면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재 20% 정도가 어우야. 나옵니다. 예. 제가 전거래일에 하나투어도 한번 브리핑 도와드렸었잖아요. 네. 매각 이제 작업하고 있어서 배당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배당 성향만 해도 600%가 넘는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ABCC 쪽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홍비비를 만들고 있는 미샤라는 브랜드와 예, 어퓨라는 브랜드 가지고 있는데 미샤는 참 오래된 브랜드네요. 네, 특히 어퓨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 다이소 쪽에서 품절 대란 이제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또 해외 매출 비중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일본과 미국 시장에 계속 공을 또 들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ABCC의 기업 분석 잠깐 내려서 보면요. 네.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2022년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중소형 관련 기업들 매출액이 대폭 또 성장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안정적인 배당 정책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가정하에 ABCC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차님 다이소 가셨을 때 어퓨 보셨어요? 아, 네,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어퓨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정책 효과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올해 6월에 발표된 대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또 인구부가 출범되면서 출산 정책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출산 관련 기업들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둬야 할까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예. 0.6명대까지 올해 사실은 한때 이게 이제 제 중간중간 집계가 되니까 나와서 이제 진짜 걱정스럽고 심지어 머스크는 꼭 집어서 우리나라를 지목을 하면서 이제 소멸될 수 있는 국가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좀 불명예스럽기도 하지만 걱정스러운 거죠. 이게 결국 인구라는 이 수가 이게 GDP라든가 이런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앞서 보신 대로 소폭 반등을 했다라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게 산업이나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 네. 자, 박 파트너님 어떤 포인트를 좀 보고 계세요? 한때는 진짜 뭐 인구 소멸, 대한민국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까지 그러니까요. 나왔었는데 네. 저도 사실 지금 뭐 필명은 주식 와이프를 쓰고 있지만 주식과 결혼했을 뿐이지 아직 미혼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결혼 정년기라서 주변에 친구들이 안 갈 것 같이 굴더니 지금 다 한 명, 두 명씩 가고 있거든요. 아, 그 좀 결혼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아. 약간 좀 개선이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때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 자체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그러게요. 부동산도 막 급등하고 이러니까 이제 비혼하겠다 하는 그런 젊은 네. 청년층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딱 코로나 팬데믹 끝나자마자 작년, 재작년부터 청첩장이 이제 하나, 두 개씩 받기 시작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친구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확실히 또 결혼이 또 증가하니까 증가한 만큼 출산율 역시도 지금 소폭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글쎄요.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그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결혼하는 이제 인구층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네. 고소득층 위주로 결혼율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도 증가하고 네.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고소득층이 결혼을 많이 하고 아기를 많이 낳는다고 그러면 사실은 다둥이들도 좀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낳고 하니까 소비력이 좀 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들을 두고서 골드키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라는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형성이 그렇죠. 되어 있는 데다가 네네. 그 이제 부모들도 아이한테 돈을 정말 많이 들이고 있고 거기에다가 조부모뿐만 아니라 뭐 삼촌이나 이모, 고모 등도 아이 한 명 낳으면 귀하잖아요. 워낙 그럼요. 요즘 뭐 출산도 안 하려고 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선물을 고가의 선물을 그렇게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래 들어서 2, 3년 사이 프리미엄 육아 시장이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미혼이기 때문에 육아 용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대표적으로 그 유아차라고 볼 수 있는 스토케라는 해외 브랜드는 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유모차. 네네, 그거 유모차. 무지 비싼데. 네, 거기에다가 또 명품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육아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네. 있는 상황이고, 사실 아이 옷은 한철 입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력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저출산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출생아당 200만 원씩 지원되는 첫 만남 맞아요. 이용권이라는 게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 유아차나 카시트 이런 고가 육아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더 높이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육아 시장이 조금 변화가 또 되고 있다라고 느낌이 든 게 뭐냐면 최근에 뭐 K-푸드, 뭐 네. K-뷰티 열풍이 있었잖아요. 이쪽도요? 이쪽 K 육아 시장까지도 지금 오. 많은 또 해외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같은 그런 글로벌 플랫폼이 지금 선장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다 지금 뭐 통번역이 돼서 송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육아 시장에서 굉장히 좀 높은 명망 있는 전문가분이신 오은영 선생님의 오은영 콘텐츠가 박사? 네네 아. 콘텐츠가 그렇게 이제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지금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쪽에서 이 한국의 유아용품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고요. 동아시아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보니까 2019년도 예. 대비해서 이 유아용품 판매량이 4배 정도 이상 증가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동남아 시장 중에서 가장 좀 앞으로 성장세가 예상이 되는 곳은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네. 저소득 국가일수록 아이들을 많이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세가 가팔라서 2027년도에는 5조가량의 또 시장이 예상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우리 국내 그 육아 시장 그 용품들 만드는 기업들이 해외로 지금 계속 네. 눈을 돌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MZ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런 이제 육아 용품도 요즘에 AI도 같이 접목을 시키거든요. 이런 네. 거에 대한 또 공부도 하고 계속 고가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는 만큼 육아 시장의 성장세 역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금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육아 시장마저도 양극화 현상이 좀 심화되는구나 싶어서 좀 씁쓸한 마음도 있긴 합니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인 건 분명한 거니까 거기에다가 육아도 이제 K-육아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시니 더 좀 여러 가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출산 관련주들 한번 쭉 어떤 것들인지 훑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저출산 관련 기업들 정리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기업들, 장난감을 만드는 기업들이나 어린이 의류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있겠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전일만 봤을 때 0.3%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주 전에는 50억 원가량의 자사주 취득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앞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현지 공장과 판매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꿈비는 2%가량의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5일 차트 이제는 우상향으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5,73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리미엄 육아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크게 움직임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제로투세븐인데요. 전일에는 3%에 가까운 오름세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자체적인 IP를 통해서 지금 긍정적인 실적이 기대되는 두 종목, 캐리소프트와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엇갈린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SAMG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캐치 티니핑과 관련된 자사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4분기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출산 관련 기업들 역시나 트럼프 관세는 또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구류 자체가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한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육아 관련주들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많네요. 좀 좁혀봐야 되겠죠? 자,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아가방 컴퍼니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대장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아가방 컴퍼니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예. 저출산 관련돼서 정책 나올 때마다 주가 탄력성이 잘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예. 아가방 컴퍼니가 2011년도까지만 해도 매출 2천억 원을 올리면서 급성장했었던 영유아 업체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해서 적자폭이 심화가 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 진출했었는데 한한령이라든지 그쵸, 이런 여러 그쵸. 가지 예. 문제점 그리고 뭐 저출산 기조 이런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적자를 계속 좀 키워 나갔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분석 잠깐 보시면요. 네. 2021년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2022년도, 2023년도 작년까지 보시다시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시금 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 관측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매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와 협업해서 선보인 유아복 브랜드인 디즈니 베이비와 함께 프리미엄 유아복 브랜드 에드와가 해외 시장에서 지금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여기에 지금 아가방 컴퍼니 쪽에서 의류뿐만 아니라 출산과 발육용품 그리고 놀이매트, 유아차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 것도 이러한 외형 성장 확대가 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앵커님이 그 트럼프 관세 부과 관련해서 한번 잠깐 언급을 해주셨었거든요.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경우에는 관세 그렇죠. 부과에 있어서는 타격을 덜 받거든요. 다만 여기서 좀 우리가 다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가방 컴퍼니의 미국 지금 해외 법인에서는요. 지금 현재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기존의 코스트코의 이제 자체 PB 상품인 커클랜드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협업해서 이 아동용품이나 이제 의류를 만들었었는데 이 경쟁력이 좀 약화되면서 결국에는 좀 약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지금 상황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방 컴퍼니 쪽에서 미국 해외 법인 철수를 하진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한번 진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복잡한 절차가 따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또 K 콘텐츠들이 열풍이 있다 보니까 다시금 또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기반을 다져서 다시금 재차 이제 제품을 내놓기에도 일단은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한 상황이기 그럼요, 때문에 그럼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고려해 보시면서 단순하게 이슈 테마 들어왔는데 미국 법인이 있다고만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다라는 그런 팩트 체크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주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가방 컴퍼니가 올해 지금 한 3, 4개월 정도 박스권에 지리하게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구간만 제대로 돌파가 나와주기만 하더라도 이전에 전고점 구간대까지는 변동성을 좀 키워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4,500원 구간대 대비해서 한 1,000원 정도는 좀 더 레벨업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관련 이슈 나올 때 아가방 컴퍼니 주목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제 우리 서 차장님은 어떤 저출산 관련 좀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뭐 사실 제로투세븐을 갖고 왔는데요. 네, 뭐 아까 전에 화장품에서 코스맥스를 얘기하듯이 저출산에서 사실 아가방만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스토케가 아가방에서 수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 제품도 있지만 수입을 대부분 뭐 수입도 하고. 고급 브랜드인 뭐 부가브라든가 뭐 스토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아가방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아가방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가방 컴퍼니가 그러겠지만 그 예. 와중에 또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제로투세븐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죠? 뭐 육아용품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뭐 네. 대표적으로 이제 브랜드로 보면 공중비책이라는 유아 화장품입니다. 뭐 로션이라든가 크림 뭐 이런 부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좀 중저가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이쪽에 대한 시장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동남아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상당히 좀 크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천연 화장품, 유아가 쓰는 부드러운 화장품으로 많이 좀 인지도를 알린 브랜드 중에 하나가 공중비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도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발표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좀 조정을 좀 보이면서 지난 8월 달에 저점을 가지고 횡보 국면에 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에 대한 탄력은 충분히 좀 발표가 나왔을 때는 좀 단발성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 박스권에 대한 부분들의 손절가 잡고 대응하신다라면 뭐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좀 시세를 좀 노리는 전략으로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저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제로투세븐하고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관련 두 회사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두 종목에 관련한 리포트 체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오늘자 리포트, 다른 종목은 LF였고요. 제목에 주가와 체력을 모두 다졌다고 적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4,810억 원, 영업이익은 538억 원가량 집계됐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주요 종속회사인 코람코 자산신탁이라는 회사가 주도했는데요. 코람코 자산신탁, 부동산 신탁회사인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더 에셋 서초 같은 서울의 랜드마크 건물을 몇 점 매각했고 여기에 따른 보수가 집계됐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코람코 자산신탁을 제외한 실적은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매출액은 3,759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538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나 LF 주요 부문인 패션 부문에서 이익 체력이 다져졌다는 이유로 목표 주가는 유지했습니다. 기존에 25,000원 유지됐고 투자 의견도 매수 달았네요. 계속해서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부문은 패션, 그리고 식품, 금융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LF라는 회사인데요. 먼저 패션 부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 패션 기업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3분기 긴팔 옷이 많이 팔리지 않았고 패션업계 불경기 때문에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LF 같은 경우에는 영업 비용이나 광고 비용 그리고 인건비 등을 많이 줄여서 비용 효율화를 집행했고요. 여기에 따라 3분기 수익성이 방어가 된 부분입니다.
물론 패션 부문 매출은 정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1조 5천억 원, 매출액이 1조 5천억 원대, 패션 부문만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성장이 꾸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유는 LF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 동안 비효율적이었던 이 메가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철수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유증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체는 곧 성장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헤지스 같은 몇몇 브랜드들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20여 개 국가에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이들 브랜드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람코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리츠 포트폴리오로부터 안정화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 연 400억 원에서 50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체력을 다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주가도 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2025년 PER은 4.9배에 불과하고 2025년 실적 예상치 기준입니다. 그리고 PBR은 0.3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걸 목표 주가 유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DS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유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단기적인 악재이지만 점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소가 될 걸로 기대된다고 적었습니다. 유니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4천억 원대의 아주 크지는 않은 기업인데요. 주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있습니다. 탄소 포집의 흡착제로 사용되는 이 칼륨을 생산하고 있죠.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는데요. 매출액이 2,890억 원대, 영업이익은 2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는 운임비가 올라간 영향이 있었고 반대로 염소 가격은 하락하면서 다소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만 4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더 나아질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256억 원으로 운임비가 조금 잡히고 그리고 환율 상승의 효과도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의 9만 원을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일단 트럼프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각종 친환경 프로젝트가 줄줄이 그리고 곳곳에서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탄소 포집 정책과 관련한 지원금이나 보조금 같은 정책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사회적인 요구,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요구가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1위인 동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탄소 포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건식 포집과 습식 포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경우에 모두 동사에서 생산하는 가성칼륨과 탄산칼륨을 흡착제로, 흡수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유니드의 실적을 판가름하려면 두 가지의 글로벌 이슈를 챙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중국 경기입니다. 동사 매출 비중이 중국에서 절반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법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아시아 전체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62%, 그리고 동사 전체 비중 가운데 50% 가까이가 중국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강하게 가져갈지도 중장기 실적의 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칼륨을 생산하는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두 국가가 합쳐서 염화칼륨을 30%가량 전 세계 비중의 3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양국이 생산량을 약 10% 정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유니드가 속한 시장이 판매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적다 보니까 염화칼륨의 가격이 상승하면 곧장 판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이익의 증대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엄포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안도감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차익 실현 물량 나올 수 있다가 미리 말씀드렸고 예상대로 조정을 받았던 모습인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는 코스피 2,500포인트 근처에서 횡보 이후에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 상황으로 수출 관련 쪽
해당 테마 쪽으로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주의를 하시고요. 지정학 리스크 완화에 따라서 방산주 쪽도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섣부른 접근보다는 주도 테마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주도 예상 업종은 항공주 그리고 4차 산업 관련주입니다. 4차 산업 관련주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AI는 물론이고 로봇 관련주, 자율주행 등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로봇 관련주는 긴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공략 종목은 항공 관련주인 대한항공인데요. 항공 관련주는 중국 무비자 발급 여행으로 여행주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조만간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긴 합병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유가 하락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유가 하락이 많이 나온 만큼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조정을 받은 종목이고 저점 매수 유효해 보입니다. 1차 목표가 3만 원 보고 공략해 보시면 좋은 결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대1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딱 찍었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두 분 전문가, 그다음에 고은배 앵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 신일섭 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시장은 뉴욕 시장은 또 올랐고요. M7이 오늘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도 올랐고 오늘 테슬라만 조금 부진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고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얘기가 나오는데도 시장에서는 별로 안 먹히는 그런 모습이고 전체로 좀 이런 흐름인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지네요. 자, 먼저 박 대표 탑3 어떻게 좀 뽑으셨습니까?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11월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개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내용들이 지금 향후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핵심 인플레이션 같은 게 여전히 지금 이제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좀 밑돌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서비스 물가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정기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일부 위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반등 시 12월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CME 패드워치 쪽에서는 지금 현재 원래는 지금 52%에서 62%까지 약 10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좀 금리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와주기 때문에 금통위가 열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좀 잠시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이제 미국의 이제 메디케어 쪽에서 우리나라 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좀 보시면 되죠. 여기서 지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보장하겠다. 그 부분을 이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이 비만 치료제가 너무 가격이 비싸다라는 내용 때문에 노모노디스크도 마찬가지고 일라일리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주가가 하향 조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간밤에도 좀 주가 반등을 좀 보여줬고요. 추세적으로 좀 반등으로 좀 전환되는 거 아니냐. 좀 계속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그렇다면 국내에서 최근에 좀 주가가 내려갔던 이제 펩트론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유한양이라든지 대봉 LS라든지 이 관련 종목들을 오늘 주가 상승 흐름 한번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미국이 지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 주 금통위에서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인데, 저는 대부분이 지금 동결로 보고는 있어요. 동결로 보고는 있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콩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콩기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치킨을 튀긴다든가 튀김을 해먹는다든가 이럴 때 이제 콩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가격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가격이 17,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리터 통 하나에 이제 17,000원이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지금 12월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52,000원으로 껑충 뛰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좀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미국의 FOMC부터 국내 금통위까지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주셨고요. 이제 신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바이오와 방산을 강조하시다가 조선과 우주로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산 아예 정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봐야 되는지 그런 포인트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연애에 빗대어서 이 얘기 드린 적 있죠. 이미 뜨거움이 식었는데 그거 둘 다 알고 있는데 뜨거운 거 식은 것을 가리면서 어거지로 연애하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 주식도 대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방사능 고점이 지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확인 사살까지 다 들어가고 있죠. 이 시점에서는 이미 손을 떼지 않았다면은 이미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도 상공에서는 에이테크스가 날아다니고 스톰 섀도우가 날아다니고 이 푸틴이 계암나무를 실험하지 않나 이러고 있지만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완화하려고 시도하는 이 연사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앨런 머스크죠. 지금 이게 나중에 후폭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힘이 빠지고 트럼프 정권 이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화살이 돌아갈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앨런 머스크가 짱이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감히 로키드 마틴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F-35 유인 전투기나 만드는 바보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렇게 로키드 마틴 보고 바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세계에서 한 명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로키드 마틴 주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방산주는 당연히 모멘텀이 상실될 수밖에 없죠. 이런 핑계거리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기술적 고점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대응하려니까 이미 늦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앨런 머스크보다 빠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동금속, 대동, 삼도토건, TIM,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급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메가항공사 탄생 임박입니다. 자, 대한항공이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 중인데 이게 약간 TA항공이 계속해서 약간 정비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오사카발 그 항공 같은 경우 11시간 지연되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지금 민사소송까지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오사카 노선을 보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 연장선상에서 지연이나 정비 실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일단 여객 노선 이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화물 노선 이게 문제인데 화물 노조가 일단 소송을 냈죠. 그 부분이 일단 다 통과가 되면은 나머지 하나 미국은 이걸 심사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심사 제도가 아니라 그냥 반독점 그 소송을 걸지 않으면 그냥 통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항공사가 과연 탄생될 것인가. 만약에 조은태 회장이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하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일단 급등이 나올 것은 뻔하기 때문에 제가 보초병이라도 보내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중국 무비자 입국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됐습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탐탁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기 싫은데 왜 혼자 문을 열고 기다리느냐 이런 얘기 많은데 어쨌든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내수를 지금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여행 항공주에게 호재가 되는 건 사실이고 지금 메가항공사 탄생 임박해서 진에어 TA항공까지 같이 갔는데 이쪽에도 엮여 있죠. 노랑풍선 모두투어, 진에어 TA항공 이런 것들이 무비자 입국 기간 늘린 것, 2배로 늘린 것 때문에 또 강세를 보였다. 물론 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 또 잠깐 올랐다고 탔다가 금방 내리꽂으면 다칠 수가 있으니 그건 염두에 두면서 장기 상승 추세를 항상 보면서 단기 이슈의 끝이 어디인가를 가늠을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막 좋아지는 것 같으면 좀 마음이 좀 급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 이런 좀 기초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못 챙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오늘 우크라 재건주 계속됐고 그다음에 항공 여행까지 특히 중국의 이제 비자, 무비자 이 부분 감안한 부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8분 벌써 반 다 돼가네요. 동시효과 상황 빠르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11월 27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다소 엇갈린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시장은 경계감이 굉장히 가득 차 있는 모습인데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약보합권과 강보합권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09%가량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9% 상승하면서 69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1위부터 5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 0.86% 관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수 눌리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히려 상승으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41만 원 선 터치, 삼성바이오로직스 0.32%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좀 다소 이 관세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있죠. 현대차는 오늘 1.5%가량 하락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가켄바이오는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0.67%가량 상승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11월 27일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이제 동시효과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보합권 정도 말씀을 좀 해주셨고 업종별로 보니까 코스피에서 반도체는 조금 이제 약보합권. 2차 전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바이오하고 2차 전지들이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됐습니다. 지금 지수가 일단 떴는데 역시 예상대로 코스피는 약보합이고요. 0.01%, 코스닥은 현재 0.07% 플러스권은 둘 다 어쨌든 보합권에서 현재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발 상황 좀 더 자세하게 고온배런콜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엇갈린 출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 방향성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의 기술주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담감 속에 시장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0.17%가량 하락하면서 2,516선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2% 하락하면서 69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이 조금 더 깊게 밀립니다.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소폭의 하락폭이 더 나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어제 다소 선반영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합니다. 특히나 삼성과 LG, 현대차 그룹 등 멕시코나 캐나다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분주할 텐데요. 오늘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 이상씩 빠지면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67%, 그래도 현대차 동시호가 상황보다는 상승폭을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력이 좋습니다. 1.23%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 시장의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파산을 했다는 것으로 오늘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이슈 가운데 2차 전지 다시금 재반등 시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65%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KB금융이 다시 7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2%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9만 8천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역시나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KB금융은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0.3%가량 상승했고 네이버도 오늘 0.6%. 네이버의 추세 5일 차트만 보더라도 최근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가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도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가 시가총액 9위권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다음은 11위부터 15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신한지주 오늘 힘내주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0.17%가량 상승, LG화학도 0.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철강주나 화학주 최근에 느리지만 그래도 천천히 좀 올라가주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 오늘 0.5%에서 6%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에 인적쇄신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인적쇄신과 관련된 뉴스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성생명도 1.5%가량 상승하면서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0.4%, 고려해안도 상승 출발, 메리츠 금융지주까지도 0.69%가량 오르면서 우선 16위부터 20위까지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1위부터 5위 알테오젠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낙폭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에코프로 2.7%가량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HLB 0.13% 상승, 리가켄바이오 0.42%가량 하락하면서 오늘 바이오주들 다소 엇갈린 움직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보시게 된다면 엔캠이 0.37%가량 상승하면서 이로 인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영현 삼성 DS 부분장이 대표이사로 내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지금 DS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인사 내정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이재용 회장이 언급했던 위기를 타개할 만한 그러한 시그널을 오늘 포착할 수 있을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해서 팔로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2%가량 상승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종일 전영현 투톱 체제는 유지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 어제도 헤드의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죠. 삼성전자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지금 시장의 평가는 그래도 좀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잠시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삼성전자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장 살펴보시죠. 펄어비스 오늘 0.64%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1.9%가량 하락, 셀트리온제약은 0.38%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비만약 관련해서 삼천당제약이 4%가량 빠지고 있다는 점은 비만약 다소 부담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 확인해 보시죠. 네, 파마리서치도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루닛이 0.71% 오랜만에 쉬어갑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SM은 0.95%가량 오르면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최근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2차 전지 강세 속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탄력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급등에 따른 반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ST판 같은 경우 0.12%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개장 상황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오늘 상황 평가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살펴보시죠. 예, 고은별과 수고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잠깐만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DS 부문장 전영현 부회장 유임됐고요. 근데 전영현 부회장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장까지 같이 하고 SIT 원장을 겸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연구와 생산, 연구개발 생산 다 커버를 한 걸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한진만 미주총괄 부사장이 사장 승진을 했고, 김영관 사업지원 TF 부사장도 사장 승진했습니다. 이 두 분 다 이제 반도체 쪽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제 역할이 보는데, 일단 김용관 사장은 DS,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 경영전략 담당 사장으로 승진이 됐다라는 부분. 이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 사업부장을 겸직한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는 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출발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지금 현재 금융주들 좀 강합니다. 뭐 삼성화재라든가 삼성생명, 뭐 지금 KB금융을 비롯해서 금융주들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금융주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트럼프 효과가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현대제철이 오랜만에 좀 빨간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3.27%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간밤에 뭐 트럼프 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게 되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관세를 25% 인상할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1월 20일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에 지금 관세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그렇다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대한 내용들도 좀 빠르게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철강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 쪽 수출 부분에 있어서 여러 노이즈를 좀 극복하고 이제는 좀 상승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PBR이 지금 0.16배입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현대제철이 이제 바닥을 잡고 상승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다 지금 뭐 아침부터 움직인 것 중에 에코프로 멀티가 있었는데 아침에 좀 살짝 움직였다 지금 1%대로 조금 내려왔어요. 일단 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 나왔죠. 삼성 SDI 쪽에 전구차를 이제 판매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약 2천억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들이었는데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움직임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도 좀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각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3호기 배터리가 좀 화재가 많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캔 안에 들어가다 보니 상당히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3호기 배터리 중에서는 그 흐름에 따른 최근에 노스볼트 파산 신청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독일 3사를 비롯해서 유럽 쪽의 자동차를 비롯한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고 GM이나 포드도 마찬가지고 이들 또한 지금 현재 각형 배터리를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술력은 삼성 SDI가 상당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SK온 또한 최근에 각형 배터리를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삼성 SDI가 이쪽 분야로는 계속해서 좀 넘버원의 기술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삼성 SDI도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전체적인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과대납폭주들 최근에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도 지금 이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좀 S오일 또한 좀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트럼프의 정책과 이제 맞아 떨어지는 이런 이제 정유 쪽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면 화학 쪽을 비롯해서 관심 좀 가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만큼 지금 이제 주가가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반발 매수세 좀 기대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박수범 대표 출발 상황 좀 말씀해 주셨고, 자, 신 의원님은 출발 상황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일본, 대만, 우리나라 증시를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에너지가 강할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아시아에서 꼴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시클리컬 업종하고 제가 그 KTNG, 코웨이, 경동나비엔, SK텔레콤 이렇게 약간 방어주 스타일인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오히려 튼튼함으로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알려드렸죠. 근데 이 시클리컬 업종하고 그 네 가지 종목의 차이는 아까 코웨이, 경동나비엔, SK텔레콤 이 코웨이 같은 경우는 경기를 잘 안 타는 아이템들을 들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5,000원을 올린다고 해서 끊지도 않고요.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 담배를 또 안 피지도 않아요. 담배는 계속 핍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도 정수기 렌탈을 계속하고 위약금 때문에 깨지를 않아요. SK텔레콤 핸드폰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먹기 힘들다고 해서. 다 이런 아이템을 가진 업체들은 그냥 꾸준히 물가 상승률에 따라 천천히 오릅니다. 부도만 나지 않으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특이점 있게 크게 오르지도 않죠. 무슨 코웨이 정수기에 갑자기 인공지능이 달려가지고 아이언맨의 자비스 수준이 되는 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벌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그냥 약정료 오르는 거, 담배값 오르는 거, 통신비 오르는 거, 그 순서대로 그냥 계단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답답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클리컬 업종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조선, 철강, 화학, 정유 이런 것들이죠. 시클리컬 업종은 뜨거울 때 잘못하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제가 뭐 뜨거울 때 잡지 말라고 했지만 더더군다나 지금 그게 크게 작용하는 거는 시클리컬 업종이에요. 대한항공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대한항공 2007년도에 뜨거울 때 만약 샀잖아요. 20년 동안 내가 20살 때 투자했으면 40살이 되었어도 40살이었다가 60살이 되어서 내 자녀에게 물려줄 때가 되더라도 그 가격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케미칼 그리고 지금 동국홀딩스 지금 동국제강으로 분할이 됐지만 동국홀딩스가 옛날에 동국제강의 차트를 알려주고 있죠. HD 한국조선해양 다 보세요. 2007년, 2011년에 그 고점 평생 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시클리컬 업종을 만약 한다면 맨 저점에 잡아야 되는 거죠. 최소한 처음에 오르는 3분의 1 지점에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D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지금 뭐 성광밴드라던가 이런 게 지금 이제 20년 선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15년, 20년 만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보세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사시는 분들 뭐라고 했죠? 무리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타임머신 돌리면 언제 사고 싶으세요? 2021년에 20년 선에 붙어 있을 때. 시간을 3년 전으로 돌리고 싶죠. 세상에는 영화 같은 일이 없습니다. 타임머신은 나올 수도 없고요. 과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3년 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 같은 시클리컬 업종의 그 처음 초기를 공략해야죠. 이 교훈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클리컬 업종의 어떤 새로운 탄생, 초기의 모습이 예.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년 전의 모습을 참조하셔서 그때 잡는 모습, 그때 잡는 리듬, 요것을 지금 익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출발점이죠. 시작점이 어디다 줄 거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시 15분 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관심 있게 좀 보여지고 있는 섹터들, 업종들 어떤 있는지 또 곤베랭크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남북 경협으로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남북 경협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개장 직후부터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북 경협과 연관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게 대표적으로 철도가 있죠. 철도 섹터에 대해서도 검색 많이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60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는 점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드론 관련 섹터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드론 관련 기업들의 매기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드론 전쟁이 미래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드론 기업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통신 관련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 관련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통신 관련 기업들이 AI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다시금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기업들은 검색은 많이 합니다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영향과는 조금 다르게 디커플링 되면서 움직이는 오늘인데요. 아무래도 보조금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일부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한 지 몇 분이 흐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수급 주체는 좀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200억 원가량의 소폭의 물량을 던져내고 있고 기관 역시나 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개인만 오늘 시장에서 나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주도적으로 물량을 던졌다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크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상승률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업종별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오늘 업종별로 엇갈린 모습, 등락이 조금 갈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전기전자의 낙폭이 굉장히 크고요. 의료정밀도 1.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보험 같은 경우는 2%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보험업종 역시나 통신과 마찬가지로 배당에 대한 기대감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증권도 0.3%가량 상승했고요. 운수창고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의약품이 오른 것과는 반대로 오늘 코스닥에서는 제약은 0.6%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다소 엇갈린 업종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인터넷 최근 꾸준히 좋습니다. 1.4%, 엔터주들 상승하면서 오늘 방송 서비스 1.2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비금속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폭이 조금 깊은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보다는 업종별 등락률을 보게 된다면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우선 1위부터 5위권 쭉 보게 됐을 때 결국에는 오늘 남북 경협주인 듯합니다. 남북 경협주 두 종목이 가격제 한포까지 상승했고 한국주간과 일신석재 역시나 뒤따라서 오늘 두 자릿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차트 자체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가격제 한포까지 올라갔는데요. 결국에는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모멘텀 안고 있는 기업들,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 상승하는 종목들이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오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의 지금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그래서 판매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일 강합니다. 오늘도 19%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에이럭스 드론 관련된 모멘텀 많으면서 오늘도 17%, 결국에는 10,000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까지도 확인해 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박시범 대표부터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게 보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SK하이닉스가 지금 3%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자, 한미반도체는 6% 하락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2.5%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하락하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트럼프가 지금 반도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좀 했던 부분들이 간밤에 그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면서 좀 매도 물량이 일부 좀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포스 쪽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3분기 DS 부분이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반도체 쪽이 매출은 8% 증가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10% 넘게 13% 정도 상승했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지금 28% 넘게 상승을 했어요. 매출이 엄청나게 좀 껑충 뛰고 있는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장 디램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1위이긴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41로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졌어요. 또 한 2% 정도 떨어졌고, 오히려 마이크론이 19%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갑자기 22%로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도 일부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주가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대응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기대감은 높은데, 그리고 실적도 지금 현재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그만큼 움직임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상관없겠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현재 반도체 칩스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겠다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대응하시는 분들은 저는 매도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혹시나 그래서 중장기에 가져가겠다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 일단 또 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남북 경협주들이 아침부터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반도체 오늘 확실히 좀 삼성도 최근에 꾸준한 반등을 좀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낙폭이 조금 있죠. SK하이닉스는 더 크고요. 한미반도체는 또 5%를 넘긴 상황이고, 예, 이 HBM 관련된 이 비중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의외로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있겠다. 물론 뭐 관세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남북 경협주는 조금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제 신 의원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조선주가 좋으면서 그리고 클락슨 신조선가가 2007년 대비해서 거의 95% 이상 근접을 하면서 조선의 국모님도 나오시면서 조선주에 대한 어떤 그 대호황의 시나리오, 뭐 타진해보는 단계에 지금 이르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차원에서 아까 말한 시클리컬 업종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죠. 지금 시클리컬 업종이 항상 98년 IMF라던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이라던가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서 살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제로 금리로 가면서 돈을 엄청 풀었을 때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같이 부활을 해서 거기서 다 10배거 종목들이 나왔거든요. 1000% 넘는 종목들이. 항상 그걸 잘 타면 시클리컬 업종은 그렇게 초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클리컬 업종을 역으로 타버리면은 초대박의 완전 반대가 되는 거죠. 그게 싫고 그걸 타기 힘드신 분들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계속 어려울 때도 담배 피고 신날 때도 담배 피고 그런 KTNG 같은 걸 하는 게 마음이 편한 겁니다. 아예 특성이 다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철강부터 하나씩 볼까요? 철강 3대 철강 회사 누구죠? 포항제철. 그냥 옛날 말로 하는 거예요. 포항제철, 현대제철, 동국제강이죠. 물론 이름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홀이라고 하죠. 2차 전지가 거기에 지금 양념이 묻었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 양념이 다 지워졌잖아요. 포스코홀딩스 지금 다시 20년선 깼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20년선 깬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박살난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에 현대제철 20년선 깬 지 오래죠. 2018년에 깨고 아직도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진 거예요. 저기서는 시황이고 뭐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깨져버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동국제강의 차트는 지금 현재 동국제강이 아니라 동국홀딩스입니다. 동국홀딩스 2012년에 20년선 깨져서 10년째 못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저거 비즈니스 모델 다 박살난 거예요. 여기서 중국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나라 철강은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학이죠. 화학 4대 화학업체 누구예요?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케미칼, 물론 하나솔루션으로 들어갔어요. 금호석유. 여기서 나머지 3개는 NCC가 있고 금호석유만 NCC가 없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롯데케미칼 20년선 2012년도에 박살났죠. 지금 거기서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건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돈단지가 깨진 거예요. 여기서 시황은 아무 작용을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돈을 못 버니까요. 유동성 위기설이 나온 얘기도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이죠. LG화학이 또 포스코홀딩스처럼 2차 전지가 약간 묻었는데 지금 2차 전지 모멘텀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상태에서 LG화학 순수하게 보세요. 20년선 깼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것도 비즈니스 모델이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솔루션은 물론 태양광이 있지만 이것도 지금 태양광 모멘텀 다 사라졌죠. 지금 한화케미칼 모멘텀을 보세요. 20년선 지금 2003년도에 탄 이후에 20년 만에 20년선 깨졌습니다. 20년 만에 특이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주목을 해야겠죠. 비즈니스 모델 깨진 겁니다. 저것도. 금호석유 마찬가지죠. 금호석유만 NCC가 없다고 했죠. 스페셜티죠. 스페셜티니까 그나마 20년선 위에 있는 거예요. 금호석유는. 그렇죠? 근데 나머지 3개가 약하니까 화학주도 계속 말한 대로 뭐 그 경기가 망한 다음에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10배가가 나왔던 그 시점으로 지금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금호석유 하나만 가지고. 그럼 조선주 볼까요? HD 현대미포조선. HD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20년선 깨지 않고 계속 거기서 타고 올라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그림이. 지금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초반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타임머신 타고 3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HD 현대미포 지금 계속 살아있죠.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예전에 현대중공업의 차트예요. 20년선.
이제 이번 연도에 몇 년 만입니까? 2015년 이후에 무려 8년 만에 돌파하고 있죠. 아까 뭐랑 반대예요? 제가 보여드렸던 거. 철강, 화학, 정유는 안 보여드렸는데 정유도 마찬가지 SOE 빠지는 거. 그거랑 완전 반대죠. 뭐가 반대예요? 전부 다 뭐 20년 선을 깨고 7, 8년 동안 못 올라오거나 예. 10년 만에 20년 선을 깼는데 조선주는 반대죠. 7, 8년 만에 혹은 10년 만에 20년 선 뚫고 올라오고 있죠. 그게 시클리컬 업종의 시작이자 끝이란 말입니다. 그걸 깨는 것은 시클리컬 업종의 비즈니스 모델이 깨진 거고 네. 거기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이 회복되거나 어떤 거대한 시황의 초반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기자재도 하나 볼까요? 성황밴드 이번 달에 77% 예. 올랐죠. 네. 성황밴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년선 뚫고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무려 8년 만에. 자, 이런 걸 보고 시클리퍼가 업종의 초기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에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모든 철강화학 정유는 안 보여드리지만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20년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클리퍼 업종의 처음과 끝, 시작과 끝에 어디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 의원님께서는 철강과 그리고 석유, 화학 이런 것과 함께 조선주들 좀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오늘장 키포인트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박 대표님. 네, 뭐 국내 시장도 약하고 지금 유럽 시장도 약합니다. 오로지 지금 미국 시장만 상승하는 흐름들인데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생필품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꼽으셨을까요? 네, 트럼프 2.0 시대 재건과 방산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수정이 필수적이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관련 포인트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지점 김경국 과장 연결됐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셀트리온을 가져와봤고요. 셀트리온, 예, 투자 포인트는? 네네. 네,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올해 들어서 일단 5번째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상당히 좀 많이 기울였고요. 사측에서는 주가가 안정화될 때까지 이 부분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25년 최대 5개의 신규 시뮬러 품목을 출시할 예정인데 현재 6개 품목에서 11개까지 시뮬러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난 분기에는 합병과 직판을 통해서 확보한 원가 경쟁력 그리고 공급 안전성을 기반으로 유럽 쪽 매출이 증가하면서 미국 대비 침투가 용이한 유럽 시장에서 동사의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사한테 중요한 건 여전히 진펜트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PBM과의 협상을 통해서 처방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진펜트라의 장점은 일단 기존 병원 내 주사 형태에서 벗어나서 환자들이 더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제형의 유리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피션 센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M사로부터 리베이트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경쟁력물 대비 우월한 PK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수요 창출에 유리한 지점을 확인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엔티비오가 1차 치료제 시장에서 일단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진펜트라가 미국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올해 내내 주가가 부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펜트라는 미국에서 3분기 62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동사는 오랜 시간 시뮬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미국 시장에 안착만 해준다면 시장은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주가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을 애도하면서 상승의 트리거를 만들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고점 이후 박스에 갇혀 움직였던 셀트리온이 현재 박스 하단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는 충분히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도 한번 볼까요? 일단은 현재가 수준에서는 상당히 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매력 있는 밸류에이션 구간 안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 매수 타이밍 목표가 2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지혜 앵커의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롯데그룹의 위기설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또 간단한 이슈가 아닌데요. 진원지는 롯데케미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석유, 화학, 업황이 안 좋아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룹 명성에 스크래치는 냈습니다. 이게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우리가 좀 간파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가 롯데그룹 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의 롯데라는 타이틀이 또 불명예스럽게 붙었습니다. 신용평가 굴지의 대기업이 이런 기사가 나서 참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발단부터 현재 상황까지 좀 추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루머스를 돈 것은. 예. 내용은 뭐냐면 롯데그룹이 39조 원의 그 차입금이 있어서 이걸 아마 지금 현금성 자산이 15조니까 돌아오는 차입금을 갚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모라토리엄, 즉 부도를 선언할 것이고 그러면서 전체 직원의 50%를 감원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루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 루머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정말로 문제가 생긴 게 근원지가 이제 롯데케미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체에 문제가 생겨서요. 네.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회사체에 문제가 된 건지 뭐 여러 가지 조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롯데그룹이 이제 회사채 문제 생긴 거는 롯데가 이제 CP를 발행했는데 예. 이 CP를 발행할 때 일반적인 CP가 아니고 이 롯데가 이제 가지고 있는 CP를 발행할 때 일종의 사채, 그러니까 보고서에 올라오지 않는 걸 많이 사용했어요. 예. 근데 그게 대해서 좀 시장에서는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진 데다가 롯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보면 이제 일종의 그 롯데케미칼하고 롯데쇼핑 등 주력 계열사가 전반적 부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외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끌어오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공모시장을 거칠 경우에는 이걸 원래 공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공모시장에서 발행을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장기 CP를 발행하면서 이 채권 시장에서 지난 8일에 그 롯데 지주에 있는 신종 3호증권 회사채죠. 이 500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만기가 7년짜리예요. 4%짜리에. 그리고 9월 30일 또 1,500억을 또 규모를 발행했는데 이것도 신종 자본증권으로 발행했습니다. 만기가 영구채로 발행을 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롯데가 캐시플로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계속 사용을 하지? 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급속하게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루머성이 돌면서 결국에는 35조 부채, 50% 감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지기 시작한 거죠. 네. 이게 그 회사채의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던데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실적 부진의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은 원인? 예. 이제 외부의 자금을 조달할 때 예. 이익에 연동되는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당시 화재채 발행할 때 그렇죠. 조건이요. 이 조건 옵션 자체가
이익에 기반한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근데 지금 올해도 3,500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급속하게 번진 거죠. 실제적으로 뭐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롯데 그 모라토리움의 루머의 원인은 사실 롯데케미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의 가장 큰 원인은 요즘 국내 케미칼 회사들이 보시면 다 안 좋아요. 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하나 네. 석유화학이라든지 다 안 좋은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이거든요. 특히 나프타 쪽의 공급 과잉이에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롯데케미칼이 기초화학 소재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아요. 이 우리나라 화학 케미칼 중에서.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공급 과잉이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이 롯데케미칼이 된 거죠. 순수 케미칼 업체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 파장이 있었네요.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롯데가 이제 이미 3분기에 올해 영업이익 손실을 한 4,700억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동부채가 지금 보면 올해 유동부채가 11조까지 늘어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이제 롯데케미칼이 8조, 그리고 호텔 롯데가 5조니까 롯데 쇼핑이 11조니까 전체 부채 규모가 약 25조 정도 늘어나니까 상황이 뭐 루머는 사실은 아니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제2의 대우처럼 붕괴될 것이다라는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뭐 롯데 측에서는 우리가 그룹 자산과 규모와 위상이 있는데 그 대우그룹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 나쁜 감정 드러내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이게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그런 게 드러난 대표적인 또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룹 전반 이미지에는 좀 타격을 줬는데 사실 롯데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부터 무차입 경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차입 경영으로 바뀌면서 현재 이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에 대해서는요? 롯데그룹의 역사를 보면 롯데그룹은 진격호 회장이 창업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탄탄한 경영을 했죠. 이유가 뭐냐면 주로 우리가 롯데 그러면 식품 쪽하고 유통이 메인이었죠. 이 두 사업을 영위할 때만 해도 이 두 사업의 공통점은 투자 대비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무차입 경영도 충분히 가능한 경영을 했었죠. 그런데 신동빈 회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2015년도에 그러니까 형제에 난 이후에 신동빈 회장 체제가 들어오면서 신동빈 회장은 이 사업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사업 구조를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B2C 사업 영역을 B2B 그러니까 화학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재편을 합니다. 이제 팬데믹 들어서면서 이게 더 빨라졌어요. 이게 팬데믹 동안에 유통 쪽이 훨씬 더 강하게 타격을 받으니까 팬데믹 동안에 롯데케미칼로 빠르게 전환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존의 B2C 그러니까 식품 유통 쪽에서는 투자 대비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반면에 이 B2B 쪽은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현금 유동성은 굉장히 느립니다. 타이밍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체질에 대해서 그룹 내에서 완전히 적응하지도 못한 채 중국 공급 과잉으로 롯데케미칼이 지금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이런 체질 개선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롯데그룹이 삼은 게 뭐냐면 2차 전지 소재를 하면서 일진 머티리얼스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2조 원 이상으로 인수를 했는데 현재 일진 머티리얼스 가격이 1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무리한 인수합병의 대표적인 예로 그렇죠.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당시만 해도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그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2차 전지가 빨리 캐즘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진 머티리얼스가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그 위에 또 한샘 인수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인수한 매물들이 제대로 경성가를 못 내는 것도 이런 루머의 한 원인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차입 경영을 해서라도 글로벌 롯데를 일구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구조 개편이나 말씀해 주셨다시피 B2C에서 B2B로 가는 과정에서 현금 유동 창출 부분이 좀 약화가 됐고 무리한 이제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무리한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인수합병 이런 부분 때문에 빚이 많이 늘어났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신격호 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가장 큰 차이 이런 거죠. 예. 신격호 선대 회장은 아마 무차 경영을 했던 이유가 이 부채 무서운 불명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자본이 꽤 많았었고, 그래서 식품과 유통이라는 두 플랫폼을 깔아놓으면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업을 했었는데, 신동빈 회장은 아시다시피 노무라 증권 출신입니다. 신유열 전무도 노무라 증권 출신입니다. 예. 이 정권사 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 방식이 자기 돈을 가지고 100%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죠. 네. 신유열 전무라는 거는 이제 신동빈 회장의 장남입니다. 아들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경로를 겪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의 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차입 경영을 빠르게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되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대부분 차입 경영으로 하다 보니 예. 그 이전에 쇼핑과 식품군에서 일어났던 캐시플로우와 전혀 다른 타이밍의 캐시플로우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제 혼선이 생기고 어떤 경영의 전반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채권 등과 만나서 해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유동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자금 규모는 얼마나 될런지 지금 롯데그룹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순차적으로 계열사를 매각해서 어쨌든 그 위기를 넘어서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뭐 롯데 건설도 PF 문제 아직도 잠재적으로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이 루머에 대해서 롯데 측은 빠르게 이제 그 월요일 하루만 해도 한 4, 5천억이 빠졌거든 주가가.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이 루머를 잠재워두기 위해서 발표한 걸 보면 일단 롯데 측이 가진 총 자산은 139조입니다. 그 중에 보유 주식 가치가 37조 정도 되고. 롯데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자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을 할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자산이 한 56조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롯데는 굉장히 빠르게 부동산 자산 일종의 고무줄이에요. 재평가만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 보시면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은 거의 우리가 시가가 아니고 우리 공시지가 비슷하게 다 신고를 해놨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채 규모가 늘어날 것 같으면 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빨리 재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가를 올려버리면 자산이 확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부채 비율이 떨어집니다. 아마 요 작업을 내년 할 것 같아요. 현재 가용 예금은 한 15조 정도 되는데 당장 현재 아까 부채 규모는 롯데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약 2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 9조, 8조니까 전체적으로 한 22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롯데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나 현금성 겸으로는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금성 흐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아마 큰 논란거리가 되어서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롯데그룹은 아마 알짜 계열사 몇 개를 지금 매각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롯데렌탈도 나오고 뭐 일각에서는 식품주가 급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위기를 메꾸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되는데 롯데 측에서는 일부 아직까지는 얘기를 이렇다 할 얘기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더블A입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 6월에 더블A 플러스 부정적에서 한 당 이제 하향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더블A인데 안정적이고요. 근데 지금 화학, 유통, 건설 이축을 중심으로 지금 계열사들의 신용 등급 줄 하락이 혹시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회사채 발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지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롯데가 이제 좀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그게 오히려 이 루머를 키운 것 같은데 신용 등급 하락이 되면 자금 동원하는데 그 자금을 가져오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영구채라든지 뭐 7년 만기라든지 부채 비율이 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자금을 가져오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신용도에 대해서 더 의구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롯데그룹의 총자산 중에서 한 50%가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자산을 재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자산 가치를 높일 겁니다. 그럼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신용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굉장히 애쓰고 이게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방법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롯데렌타라든지 그리고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서 금융계열사 한두 개 정도를 매각을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LS 같은 그룹에서도 3세 경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신유열 정부 얘기도 잠시 해주셨지만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확장성이 있게 재편이 될 텐데 신유열 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산업 쪽, 네. 미래 성장, 그 꿈을 먹고 사는 산업에 당연히 새 먹거리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사태가 그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또 인사가 날 것 같은데 롯데그룹이 이 위기 때문에 좀 일주일 빨리 당겨서 인사를 낼 것 같은데 신유열 전무, 신동빈 회장의 장남이죠. 2022년 말에 롯데케미칼 상무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상무로 들어왔고, 근데 신유열 전무의 그 캐리어를 보면 신동빈 회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 출신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노무라 증권 출신으로 왔다가 신동빈 회장도 당시 롯데케미칼의 전신 기업으로 상무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들도 똑같은 롯데케미칼 상무로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경영 실적을 보태기 위해서 미래산업인 바이오 쪽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승진했지만 3세 경영을 본격화하게 했는데 현재 이 위기가 신유열 전무가 하고 있는 미래성장 동력의 투자 자금 확보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롯데그룹 인사가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롯데그룹 여러 가지 사태에 있어서 주요 인사들이 어떻게 나는지 저희 또 발빠르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재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한 언론에서 보도가 났는데 다음 달 이제 19일 사채권자를 만나서 그런 회의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당국과 시장에서는 이 이슈를 어느 정도 위기를 넘기지 않겠냐는 예측은 있습니다만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캐시카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돌파구를 잘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롯데그룹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코노미톡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오늘도 강하지 않죠. 코스피, 코스닥 그렇고요. 수급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구체적으로 종목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